김성환의 시사야. 도쿄올림픽 경기 보시면서 혹시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올림픽 탁구 경기에 미국이나 유럽 국적이지만 얼굴은 동양인인 선수들이 많다는 사실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탁구 여자 단식 2라운드에서 우리 대표팀 신유빈 선수와 맞붙었던 룩셈부르크의 백전 노장 니샤 리엔 선수를 떠올리시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 흔적 역사, 오늘은 세계 탁구계를 주름잡고 있는 중국의 탁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2.5g에 불과한 탁구공으로 중국이 어떻게 세계를 제패했는지, 핑퐁 외교라는 말이 어떻게 등장하게 된 건지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규환 경향신문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올림픽 얘기를 제가 앞서서 쭉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그렇죠. 흔적 역사에서 좀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나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탁구 경기를 보면 진짜 중국계 선수들이 많아요. 통계를 보니까 올림픽 출전 선수가 160명 정도 되는데 중국 선수를 빼고 중국계가 한 20명 정도 되니까 비율로 보면 그렇게 많은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문제는 이 선수들이 실력이 너무 강하니까 화면에 자주 비치는 거죠. 자꾸 올라가니까. 그래 탁구를 잘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신유빈 선수하고 싸운 룩셈부르크 선수 58위예요. 네, 조금 아까도 이렇게 소개를 했던데 니시아렌 선수인데요. 1963년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1982년도 도쿄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중국 대표로 나가서 여자 단체전하고 혼합 복식에서 우승을 차지했다라고 하는데요. 저도 사실 탁구 기자를 좀 했거든요. 근데 1990년대 초반에 했기 때문에 마주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이분하고 동년배가 누구냐면 안재영 감독하고 결혼했던 그 자오지민 있죠. 그리고 일본으로 귀화했던 허즐이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선수들하고 동년배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현역 선수로 뛴다는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의 문화재급 선수인데요. 그렇습니다. 문화재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니샤렌 선수가 워낙 오래해서 그렇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국 대표 선수 가운데는 중국계가 많죠. 우리나라 전지 선수도 실은 중국에서 귀화한 선수고요. 전지 선수하고 싸운 국적 이게 이제 프랑스, 오스트리아인데 모두 중국계고. 그래서 사실 남의 나라 이야기여서 잘 보도는 안 됐지만요. 이번 올림픽에서 중국 여자 탁구가 단식에서 9연패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올림픽 이후에 한 번도 정상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 여자 양궁 선수, 남녀 다 마찬가지지만 양궁 종목 보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중국 남자 단식도 우승을 했고 내일 또 단체전도 한다고 그러지만요. 어쨌든 남자의 경우는 그래도 88년에 유남규 그리고 92년에는 얀 오베 발트너라고 있어요. 스웨덴 선수인데 그리고 2004년에는 유승민 이런 선수들이 한 번씩 우승을 했죠. 그리고 이제 중국 탁구에서는 등록 선수만 5천만 명이 된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우리 인구만큼이에요. 그 틈바구니에서 사실은 한국 선수들이 대단한 성적을 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조차도 2004년 이후에 유승민 이후에는 그조차도 성적이 안 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탁구 역사를 다 훑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중국이 이렇게 유독 탁구에서 성적이 좋은 이유 또 다른 뭔가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탁구 기자로 이제 어디 해외 대회를 나가면 늘 중국 국가를 들어가지고요. 계속 올라가거든요. 단식 단체전 나가고 시상대에 계속 올라가서 이제 중국 국가가 나와갖고 저는 중국 국가를 외우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인상이 깊은데요. 탁구가 중국의 국기거든요. 그리고 중국에서 탁구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1936년에 중국 공산당 군대를 우리가 홍군이라고 하잖아요. 홍군이 이제 3년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예난이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 당시에 장제스의 국민당군 공격이 12,500km를 쫓겨온 건데 30만 병력 중에 3만 명 남았다 이런 건데요. 홍군이 예난에서 전력을 재정비하면서 틈틈이 탁구를 하면서 소일했다 하고요. 당시에 그 홍군이 밥을 먹고 난 뒤에는 식탁을 이렇게 이어가지고 탁구대를 만들어서 쳤다라고 하고 마오쩌둥이나 저원라이 같은 지도부도 탁구를 즐겼다고 합니다. 중국 공산당 역사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거네요. 탁구란 종목이. 그래서 마오쩌둥이 예난에서 탁구를 즐기는 사진이 유명한 사진이 있거든요. 패널 되었다가 세이크 핸드로 바꿀 정도로 탁구 실력이 뛰어났다고 하고 저원라이 같은 경우는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오른팔을 다쳤는데 재활훈련의 하나로 탁구에 빠졌다라고 하고 저원라이 총리 시절에는 탁구 선수의 개인 신상뿐만 아니라 탑법까지도 꿰뚫고 있었다라는 거고 1972년에 와병 중인데도 탁구를 하다가 악화돼서
해방군 병원에 입원할 정도였다. 뭐 이런 일화가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지도자들이 좋아해서 탁구가 국기가 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예,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49년에 이제 우여곡절 끝에 신중국이 섰지 않습니까? 네. 1950년대 후반 들어서 중국 대륙에 엄청난 위기가 닥쳐와요.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주도하던 그 대약진 운동이 완벽하게 실패로 끝나거든요. 그 대약진 운동이 뭐냐면 이제 마오쩌둥이 직업과 성별, 연령과 교육의 차이가 없는 유토피아를 만든다 그러면서 도시에는 뭐 철강 산업이라든가 이런 기간 산업을 막 육성을 하고 또 이제 지방에는 70만 개 이른 협동 농장을 2만 개의 인민공사로 통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인민공사에서 모든 사람들이 먹고 자면서 공동으로 농사를 짓고 공동으로 수확한다. 뭐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당시에 공산주의자들은 유토피아를 좀 꿈꾼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오쩌둥이 모든 사람이 골고루 잘 사는 명실상부한 공산주의가 이룩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는데 그러나 그것은 신기류였죠. 사유지에사는 물론이거니와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지고 그래서 인민공사에서 먹고 자고 막 그랬으니까 그런 거고요. 평등한 사회를 강조한 나머지 너무 급진적인 공산주의로 나간 거여서 그래서 이제 그 공산당에서는 각 인민공사에 엄청난 수확 할당량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야 이제 도시로 나간 노동자들이 먹고 사니까. 그런데 할당량이 너무 과했죠. 우리가 먼 일을 조장한다라고 쓰는 그 조장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무슨 뜻이죠? 무리하게 뭐. 예. 무리하게 일을 뭐 키운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조급하게 뭔가를 키운다라는 뜻인데 인민공사 때 농민들이 그랬습니다. 공산당에서 재촉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농민들이 아직 자라지 않은 곡식의 뿌리를 살짝 뽑아 올려가지고 다른 것처럼 거예요? 보이게 한다. 그런 거여서. 그러고서 이제 거짓으로 위에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너무 시달리니까. 그렇죠. 예.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어서. 예, 그렇습니다. 이 곡식이 뭐 제대로 자랄 리가 있겠습니까? 망치는 거죠. 그리고 그 1950년대 말에서 60년대 초반에 중국 대륙에 또 엄청난 기근이 감탈하게 되는데요. 극심한 가뭄 때문에 중국 농경기의 절반을 휩쓸고 그래서 태풍이 막 불고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마을 사람들의 50%가 사망했다라는 거고 전국적으로는 뭐 약 2천만 명이 희생됐다라는 또 통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하나의 이유로만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기근으로 사망했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뭐 민심이 굉장히 안 좋았겠는데요. 뭐 그래서 마오쩌둥이 일선에서 물러나기도 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힘든 와중인데 1959년에 독일 도르트문트에서 벌어진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룽고 탄이라는 그런 청년이 헝가리 선수를 꺾고 남자 단식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되죠. 이게 국민들한테 네. 엄청난 뭐라 그럴까요? 그 힘든 와중에 용기를 북돋는 그런 계기가 된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룽고탄이 원래 홍콩 출신이었는데 네. 중국에서 영입한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룽고탄이 뭐라 그랬냐면 세계 챔피언이 되지 않으면 죽어도 눈을 감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기회는 여러 번 오지 않는다. 왔을 때 반드시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라는 구호를 계속 외치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참 어린 놈이 큰 소리 치네 뭐 이렇게 코웃음 쳤다가 단식 우승을 갑자기 차지해 버리니까 완전히 그것이 중국 대륙을 풍미한 구호로 변한 거죠. 리우올림픽 때 그 펜싱 박상영 선수 마지막 대 역전극 할 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거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1998년에 IMF 외환위기 때 박세리 선수의 어떤 양말 투혼 이런 것이 또 우리 또 힘들고 뭐 이렇게 했던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또 이렇게 달래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룽고탄의 구호도 당시에 도탄에 빠진 중국 인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됐다고 하고 지금도 중국인들이 사랑하는 일상 구호라고 합니다. 예, 중국에서 난리가 났겠네요. 그냥 다시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그렇죠. 됐겠네요. 우리도 예전에 뭐 메르테카컵 축구대회 이렇게 우승해도 뭐 카퍼레이드 벌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예전에도 그랬는데天安문 광장에서 뭐 퍼레이드 벌이고 지도자들이 또 식사 대접하고 난리를 쳤다는데 중국 건국 1위의 뭐 최대 경사였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중국이 그런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서 1961년에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를 또 유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대회에서 남자 단체전하고 남녀 단식에서 또 우승을 차지해서 당시에 남자의 정쩌둥이라는 선수하고 여자의 추중후이 뭐 이런 사람들이 우승을 했죠. 근데 70년대에 들어서 중국하고 미국이 수교할 때 그때 그 수교 협상을 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핑퐁 외교라고도 불렀었던 것도 관계가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역사적인 핑퐁 외교의 서막이 1971년 3월에 일본 나고야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이제 개막을 하게 되죠. 같이 개막을 하는 거죠. 결국 대회가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던 4월 4일이었는데 미국의 글렌 코안이라는 선수가
체육관 앞에서 선수단 버스를 눈앞에서 놓치고 말았다는 거죠. 이 코아는 그 별명이 히피였다 그럽니다. 그 별명처럼 장발에 꽃무늬 옷을 입은 그 전형적인 19살 미국 청년이었는데 당황했을 거 아니에요. 차가 네. 떠났으니까. 그 네. 앞에 버스 한 대가 멈춰 섰는데 바로 중국 선수단 버스였다라고 하고요. 차 안에 있던 어떤 선수가 차를 타라고 손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안이 얼떨결에 버스를 탔다라고 합니다. 중국 선수단 버스인 줄도 모르고요. 예. 그냥 그렇겠죠, 타라고 처음에는. 하니까 예, 그냥 얼떨결에 탔는데 그게 예. 중국 선수단 버스였던 거예요. 근데 예. 적대국이었잖아요, 당시에는. 그러니까요. 그게 진짜 그 타면 안 되는 거였는데 뭐 나중에 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그때는 정말 살벌한 동서 냉전이 최고조였죠. 그리고 적성 국가였죠. 네. 그래서 저희도 보면은 뭐 유고슬라비아나 같은 그런 예전에 적성 국가 가서 뭐 북한 탁구 선수를 만나거나 그러면 완전히 뭐 전쟁이 다른 바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요. 코안에게 타라고 권한 중국 선수가 다름 아닌 아까 그 61년, 63년, 65년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3연패를 했던 네네. 그런 중국의 인민 영웅인 장쩌둥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네. 근데 그 장쩌둥이 선수단 부단장도 겸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원래 장쩌둥도 미 제국주의자 타도 뭐 이런 구호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제 성장했던 사람이었는데 미국 선수한테 이제 버스를 타라고 했으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네. 본인은 뭐 순간적인 호의였다라고 하지만은요.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아니라고 제가 의도적인 게 좀 있었던 예.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뭐 나중에 그 장쩌둥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오쩌둥 주석도 대장정 시절에 미국 언론인인 에드가 스노트 유명한 네, 유명하죠. 예, 그 평생 친구로 지내지 않았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건데 아마 당 중앙의 지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죠. 어쨌든 장쩌둥이 코안에게 기념 수건을 건네고 손짓 발짓으로 이제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버스에서 내려 기념사진도 찍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 코안이 평화를 상징하는 삼색 티셔츠를 또 장쩌둥한테 선물을 하고 그 티셔츠에는 또 뭐 레디비라는 또 문구가 새겨져 있고 뭐 그랬다라고 합니다. 지금 뭐 언론이 알았다면 뭐 대대적으로 기사를 쓸 만한 뉴스잖아요. 뭐 당연하죠. 그래서 뭐 둘의 만남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서 이게 코안한테 이제 누가 기자가 중국 방문을 원하느냐라고 하니까 코안이 안 가본 나라에 가고 싶다라고 하면서 물론 하고 이제 코멘트를 했죠. 그런데 이것이 1년 뒤에 중미 국교 정상화를 성사시킨 어떻게 보면 한마디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이 그럼 본국에 다 보고가 된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이 발언이 원래 중국의 저원나이 총리한테 직보가 된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주은래라고 알고 있죠. 네, 주은래라고 처음에는. 알고 있죠. 그 직보가 됐는데 처음에는 조원나이가 뭐 지금은 시기상조 아니냐. 정종에 거절해라 이렇게 했다는데요. 그래서 마오쩌둥 주석한테 모태똥이라고 하는 주석한테 보고는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마오쩌둥 주석도 저원나이 입장, 시기상조 입장에 동감이라고 했대요. 그런데 당시에 마오쩌둥이 폐렴, 심장 이상 이런 것들 해가지고 되게 위중한 상태였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날 밤도 수면제를 먹고 겨우 잠을 자던 중인데 마오 주석이 갑자기 수간호사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미국 선수단을 초청하라고 하게 즉각 이랬다고 얘기를 하죠. 꿈에서 뭐가 나왔나요? 꿈결에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수간호사 이름이 우시진이라고 하는 그 사람인데요. 네. 귀를 의심해 갖고 몇 번이나 미국 선수단을 초대하는 말이 한다는 말입니까라고 말도 안 되는 말 물어봤는데 같은데. 예, 그럼 마오 주석이 잠결에 빠져가면서 고개를 계속 끄덕였다라고 하고 곧 바로 잠이 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한마디에 역사가 바뀐 거네요. 예, 뭐 어떻게 보면 꿈의 게시와도 같은 마오 주석의 지시 이거로 이제 중국은 미국 선수단을 초청을 하는데 정말 속전속결이다라고 하고 마오 주석이 승낙한 지 4일 만에 그 4월 10일인데 미국 선수단이 베이징에 도착을 해서 국빈 대접을 받습니다. 코안은 수만 명의 인파 속에서 나야말로 요원의 불길을 일으킨 주인공이 아니냐라고 으쓱했다고 하는데 요원의 불길이야말로 동양의 그 성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왠지 느낌이 히피 선수였고 자유로운 선수 같은 선수가 중국인 선수단 버스에 탁 타가지고 이런 인연을 만들고 하여튼 요원의 불길 정확한 표현 같기는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 유명한 핑퐁 외교의 서막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핑퐁 외교 이후에 중미 간의 외교가 정말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원나이하고 키신저가 이제 라켓을 이어받아서 물밑 작업을 벌이고 이듬해인 72년 2월 21일 날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고 79년엔 또 덩샤오핑이 중국을 방문하고 덩샤오핑이 미국을 방문함으로 해서 미중 간 국교가 정상화가 되죠. 계속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당대 국제 정치 상황을 보면 좀 그랬던 것 같은데요. 사실 중국과 미국은 불구대천의 원수잖아요. 우리도 그 잘 알지만 계기가 된 게 한국전쟁 때 직접 예. 총불을 겨누고 뭐 몇십만 명이 막 죽고 이랬는데요. 그렇게 싸웠잖아요. 그런데 그런 양국한테 새로운 주적이 이제 생기죠. 주적이요? 네. 아, 소련이죠. 그러니까 원래 미국과 소련은 주적이었고 한때는 그 사회주의 맹방이었죠. 중국과 소련은. 그런데 이 둘의 관계도 당시에는 최악의 상황으로 빠졌습니다. 원래 소련은 뭐 아시다시피 사회주의 동지였는데 1953년에 후르시초프 체제가 등장하면서 중국과 이제 결별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스탈린 격하 운동을 벌이면서 마오쩌둥의 개인 숭배를 은연중 그 소련에서는 비판하게 되는 거죠. 아, 지금 만약에 그랬다 그래도 중국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뭐 당연히 그런 거고요. 1966년에 시작된 문화 대혁명 기간 동안에 중국은 소련의 수정주의를 맹비난하게 되고 급기야 1969년에는 중소 국경인 우스리강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무력 충돌이 벌어지게 됩니다.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주적은 미국이 아니라 소련이 된 거예요. 우리 정치권에서 오랜 격언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적의 적은 나의 동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러다가 이제 1969년 1월에 취임한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중국에 또 이딴 화해 제스처를 이제 보내는데 그 외교 교서에 중공을 갖다가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호칭을 하고요. 또 3월에는 미국 시민의 중국 여행을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랜 코안하고 정쩌둥 사이에 벌어진 어떤 그 우연한 접촉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바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뭐랄까 핑퐁 외교에 대한 얘기는 얼핏 듣기는 했지만 네. 그 뒤에 이런 역사가 숨겨져 있는지 또 중국이 왜 이렇게 탁구를 좋아하고 탁구 강국이 됐는지 네. 중국 선수들이 왜 유럽이나 이런 전 세계 곳곳에 퍼져서 여전히 국가대표 선수로 뛰고 있는지 그걸 좀 네.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탁구가 어찌됐든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은 스포츠임에는 뭐 틀림이 없네요. 그래서 저원라이 총리가 한마디 한 게 있습니다. 되게 그 유명한 말이죠. 작은 공, 즉 탁구공이 큰 공, 즉 지구를 흔든다라는 말을 했어요. 멋진 말인데요. 네, 중국 사람들, 중국 지도자들 보면 이렇게 그 사자성어나 이런 그거를 되게 잘 쓰거든요. 네. 어차피 한자가 뭐 그런 표의 문자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중국 뭐 사람들하고 같이 만났을 때 네. 술자리나 이런 데서 한시 멋있게 이렇게 그렇죠. 읊으면 그렇게 네. 또 좋아한다고 네. 하던데 그런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네. 중국의 탁구를 다른 나라들 못 꺾는 건가요? 우리가 꺾은 적도 있는데 사실은.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극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뭐 뿌리 깊은 역사를 갖고 있는 중국 탁구를 어떻게 자존심이니까 이렇게, 중국에.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1991년에 지바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아시죠? 네. 기억나시죠? 네. 거기에 현장 취재를 한 34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한솥밥을 먹고 이제 취재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남북한이 단일팀이라서 중국을 꺾고 우승하는 장면을 제가 현장에서 봤거든요. 근데 그 되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당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남북한이 합해서 이게 7천만의 눈과 귀가 그런 염원이 우승시킨 거다라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굉장히 멍했다는 생각이 기억이 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그 이 한솥밥을 먹은 게 46일이었습니다. 소중한 작은 통일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성과를 얻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뭐 2.5g에 불과한 그런 탁구공의 무게 이런 것이 그렇게 큰 줄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온 나이하고 저하고 같은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노태우 정부 때 시도했던 거잖아요. 남북 네. 기본 합의서 예. 합의하고 남북 간에 단일팀 만들고 네. 또 사실 중국하고 수교하는 과정들이 그 사이에 예. 있었고 그런 역사가 지금 언제 다시 되풀이 되나. 그러게요. 그때 만났던 현정하고 이분희 선수 그 둘이 이제 뭐 짝을 이뤄갖고 우승을 했는데 한 번도 못 만났습니다. 그 이후에. 그 이후에 한 번도 못 그러니까 만났어요. 그게 굉장히 참 아이러니한 건데요. 그렇게 이렇게 작은 통일을 했으면 그다음에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어지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측면이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좀 그 스포츠에서만큼은 특히나 그 남북 교류 같은 것들을 제대로 다 돼서 단일팀이나 이런 거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2018년에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때 네. 시도하고 또 아이스하키 팀도 단일팀 만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다시 남북관계 지금 안 좋아져서 처음부터 다시 그러게 시작해야 말입니다. 되는 건가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요. 네. 스포츠에 있어서만큼은 분단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럼요. 그런 네.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기환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 내일 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